한 1,300원 넘어갔을 때 주식 사면 어쩔 때는 금융위도 오고 하는데 네. 하여튼 1,300원 넘어갔을 때 사기 시작해서 1,100원 깨질 때 팔면 돼요.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1년 뒤 수익률 보면 예외 없이 다 바텀업을 상향시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이 기업이 이만큼 돈을 더 벌 것 같으니까 네.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시장에 주인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사실. 사실은 잘만 하면.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 생겨요. 이게 계속 돈을 잘 번 기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다들 사업이나 장사만 해도 다 성공할 줄 알고 차리는데 참 쉽지 않아요. 맞아요. 왜 쉽지 않죠? 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 김 대표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월급도 다 줘야 되고 제가 노가다 써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각각 돈을 좀 차입도 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되게 고민이 되고 네. 비즈니스가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참 쉽지 않은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향시 투자는 결국 지금부터 현금 흐름 및 재무제표를 우리가 잘 추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돈을 벌 걸 알고 싶은데 이게 참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죠. 근데 반면에 소위 하향시 투자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에 관련이 되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친다면 아파트 하나라도 보는 것 중요하죠. 입지 분석을 좀 한다거나 업종 네. 분석을 뭐 금리라든가 정책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이 좀 투자를 할 만한 시기인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세상은 기본적으로 좀 순환론적 사고를 가신 분들이 이기거든요. 제가 칼럼을 쓴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네네. 하는 편인데 보통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종말론자들이 또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다. 네. 뭐 이거는 네. 정말 우리가 인류가 겪어하지 못한 위기가 왔다. 네. 보통 그럴 때 특징은 루비니 같은 분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더 빠진다, 무너진다. 근데 인간은 어쩌면 이런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요. 또 이러한 여러 환경들이 그에 맞춰서 또 변화를 줘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그러면 금리가 올라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겠죠. 인플레도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는 주변에 둘러싼 변수들을 보면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길게 보면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쌀 때 사가지고 네. 사람들이 흥분할 때 팔면 돼요. 흥분할 때는 대략 이런 거죠. 뭐 신조어가 나오고 그 신조어가 나오면 다들 신조어만 얘기해요. 실제 자리에서. 근데 사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책 한 권 읽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되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 어떤 이런 소위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통해서 소위 내러티브가 아니라 넘버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까 바텀업도 좋지만 저희 이런 탑다운 어프로치 사양식 투자는 숫자를 챙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쉽게. 그냥 계속 장관이 말씀드렸는데 기업 분석을 접근하면 숫자는 파악은 하는데 어려워요. 네. 이건 쉬워요. 어. 쉽죠. 상대적으로 뭐 금리도 우리가 아는 거고 맞아요. 물가도 아는 거고 매일매일 나오고. 매일 나오고 얻기도 쉽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데이터 중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럼 우리는 소위 신용 스프레드를 봐요. 그러면 우량한 채권과 안 좋은 채권의 스프레드 별거 아닌 개념이죠. 왜냐면 우량 좀 안 좋은 채권들이 금리가 막 더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차이가. 네. 그러면 경제가 뭔가 문제가 생겨 망하는 기업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신용 스프레드는 매일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힐드,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미국 같은 경우에 6% 넘어가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 증시는 농담처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한 1,300원 넘어갔을 때 주식 사면 어쩔 때는 금융위도 오고 하는데 네. 하여튼 1,300원 넘어갔을 때 사기 시작해서 1,100원 깨질 때 팔면 돼요.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1년 뒤 수익률 보면 예외 없이 다 70% 이상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너무 아발 아니야.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에도 얘기하고 칼럼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환율은 어떤 걸까요? 한번 좀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가 사용하기 쉬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달 되면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수출이 한
6월 수출 증거율은 5%대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네. 우리가 더 뭐라고 하시지만. 예. 네네. 근데 전월액이 20%대였으니까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면 어떤 거죠? 우리가 기업 데이터를 알고 싶은데 대각 기업이 얼마나 팔았냐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못 판 거죠. 네. 그럼 앞으로 기업 실적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좋게 나오겠죠. 네. 예. 2분기 실적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거기다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무역 수지는 뭘까요? 얼마 돈을 남겼냐가 되겠죠. 대강 그거를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기업들 이익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매크로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미리 다 반영을 해요. 미리 팔죠. 오히려 기업 시자가 안 좋게 발표될 시점에는 안 좋을 줄 알았어 하겠죠. 네. 이해하십니까? 예. 네. 시장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굉장히 좀 앞서서 소위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뭐 상관도 뭐 이런 되게 통계적 어려운 숫자를 안 쓰더라도 그래서 무역 수지와 굉장히 관련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딱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기업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그럼 기사에 다 나와요. 그냥 원유 유가가 올라서 에너지 너무 비싸. 기사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커졌잖아요. 유가가 좀 멈추면 적자가 줄겠죠. 네. 하여튼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가 빠져도 뭐 어떻든 간에 예. 그렇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데이터 여기서 한 번 더 외국인 순매수와 가장 관련 높은 데이터 중에 하나 뽑으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무역 수지가 증가폭이 막 커질 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네. 줄어들면 줄어요. 그러면 대략 예상하건대 7월 달에 수출 증거율이 마이너스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계속 마이너스 한두 달 머물다가 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때 되면 돌아서겠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때쯤에 좀 멈추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일 때 사면은 300원이 왜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줄여서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게 멈추면 환율이 돌아서기 시작하겠죠. 네.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